우선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여기 사실 키워드가 많은데 이 책을 제가 생각할 때 관통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삶 소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존엄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처음에도 요 소송으로 시작하고 9장에도 이 소송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장애를 태아 때 미처 감별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했다는 그 의료진을 상대로 부모나 아이가 소송을 거는 거를 여기서 이제 잘못된 삶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혹시 뭐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에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도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법원도 그것을 그러니까 손해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 스스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데 그것을 손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은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나 이익이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원영 변호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장애아로 태어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손해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태어나지 않았음이라는 상태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 태어나지 않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장애를 가진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일까?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태어난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김원영 변호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소송을 이 책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게 명확한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나는 뭐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내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안 낳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던 부모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김원영 씨는 특별히 여기에 무슨 뭔가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사실은 무한히 긍정되고 무한히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잘못된 삶 소송에 대한 어떤 정답을 얻게 될 수는 없어요. 법학적으로나 뭐 윤리적인 어떤 정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문제는 잘못된 삶 소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가 되는 게 그 나비효과라고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애시튼 커처가 그러니까 자기 처음에는 타인에 대한 우월적인 시선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나은 것 방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삶이 오히려 시간 여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자기가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얘가 최종적으로 내 삶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난 태어난 게 잘못됐어. 그래서 감독판 엔딩을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던 단계로 돌아가지고 탯줄로 자기 목을 감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러니까 내 삶의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애초에 기각하겠어 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영화가 왜 하필 장애의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애시튼 커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끊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환원해서 접근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좀 자기 삶이라고 하는 걸 좀 성찰적으로 다시 한번 또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빙이라는 게 존재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의 삶만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이냐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저희 그 친지도 그 다리를 못 쓰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파요. 몸 전체가, 뼈마디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우리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 고통을 받지는 않잖아요. 신체적으로. 근데 사람이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되게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김원효 변호사도 어느 칼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기분이 계속 안 좋은가 나는, 뭐 이런 이제 한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냥 장애를 가져서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격도 더러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죠. 그리고 더 배제되고 이제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살 가치가 없는가? 또 없어져야 마땅한가? 우리는 또 웰빙을 막 좋아하잖아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쾌락적인 삶, 이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근데 이 장애학이나 이런 장애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사실은 고통스러운 삶은 그런 살 가치가 없는가, 그런 삶은 존엄할 그런 자격이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 안에서 장애를 그러니까 선택이라기보다 이제 수용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그렇죠.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가지게 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뭐 이 부모들, 레즈비언 부부들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오히려 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종류의 태도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단순히 이제 삶이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 영역에 삶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웰빙이 아닌 존재가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개인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 부모의 책임이나 개인에게 그게 온전하게 부담이 지워지면 사실은 점점 더 사람들은 공리주의적인 삶, 공리주의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사실은 그 부모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자식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고 모든 길에 다 문턱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런 사회일수록 사실은 장애인들이 태어날 수도 없게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결국 사회를 바꾸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존재가 웰빙이 아닌 거라는 걸 알고 그 웰빙이 아닌 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존재 자체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너무 심심해서 지금 목에 있는 때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심지현 선생님 말씀을 좀. 아니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아까 그 장애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맨 마지막에 약간 닥터하우스 예를 들으니까 잘못된 삶 소송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그것이 그래서 이사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긍정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 닥터하우스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그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외소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엄마가 이제 딸도 이제 그런 걸 알고서는 그 딸을 이제 아무튼 뭐 때문에 치료를 이제 받으러 닥터 하우스한테 왔는데, 그 사람이 보다 보니까 얘는 사실 유전이 아니라 그 뇌에 어떠한 질환이 있어서 그것만 치료를 하면은 수체 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제거하며 하고 약물을 계속해서 이제 맞으면은 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러면은 그냥 이건 종양 제거하고 약 안 맞아도 살 수 있냐, 자기는 그냥 키 작은 채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몸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엄마는 굉장히 우리 내 딸 정말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이렇게 긍정하는 기특한 내 딸 하는 식으로 그 엄마가 자식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어쩌면 이 딸은 그러한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와 같은 존재, 엄마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얘한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지나치게 예를 들면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 왜 그런 어떤 그 플러스 사이즈의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기 몸 긍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거기에서 그냥 그래서 일부러 이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것만이 꼭 정답인가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러한 장애를 가진 몸을 사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지나친 자기 긍정이라든가 혹은 자기 극복이라든가 인간 승리라든가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그쵸.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이데올로기나 강박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식의 워딩을 쓰진 않지만 전반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기를 이때 이제 수용과 믿음이 아닌, 그건 맹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수용하는, 그냥 수용하고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취약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된 삶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손해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그 실존적 개인으로 존재로서 어떠한 우리가 자신의 취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그 안에서 자기의 취약함을 계속 안고 가야만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는데도 저도 우리가 자기 긍정이라든가 자아에 대한 어떤 긍정 이런 걸 얘기하는 자기개발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정체성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사실 그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런 게 마치 politically correct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원영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이 육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불편한 거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모자란 거 모자란 것이고, 근데 그것을 마치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아큐가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아닌데? 나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불편한 거라든가 그것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외면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닌데 난 좋은데? 나 키 작은 게 좋은데? 나 못 걷는 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은폐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수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자기 긍정이라든가 이런 긍정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말인 거죠. 수용이라는 것 자체는. 네, 처음에 이게 촬영하기 전만 해도 이분들이 다 너무 올바른 책이라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 50분째 지금 녹화를 했는데 이제 절반 같습니다. 절반밖에 안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카메라 다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